지금 현재 모습이야 아니면 현재 모습인 것 같아요. 현재 모습. 86년도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아, 붉은 숲 들어본 것 같아요. 폐허가 됐네요, 완전. 이제 아,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저 마을에 저게 상징이 돼버렸네요. 방독면과 저 바이오 마크가 체르노빌이라는 그 명칭이. 이렇게 그 화제의 초점이 되는 이 체르노빌 원전은요, 과거 그 우크라이나가 소비에트 연방, 즉 그 소련에 속해 있던 시기에 세워진 원자력 발전소였습니다. 정식 이름은 그 러시아 혁명의 주역 레닌의 이름을 딴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기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아유 길어요. 예. 네.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수도 그 키예프에 그 전력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발전소였는데요. 1978년에 그 완공된 1호기를 시작으로 해서 1호, 2호, 3호, 4호 총 그 4대의 원자로가 가동하고 있었고요. 폭발 당시인 1986년에는 그 5호, 6호가 새로 건설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폭발이 일어났던 4호기는 그러니까 불과 그 3년 전에 완공됐던 아주 새 원자로였죠. 얼마 안 된 거였구나. 예. 그런데 이 인류 최악의 원전 사고가 일어난 비극의 시간은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4분경입니다. 새벽에. 사호기에서 엄청난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이 원자로를 덮고 있던 약 그 1000톤 무게의 그 쇠로 된 반응로 뚜껑이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원자로에서 어마어마한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원자로가 폭발하면서 이 갈갈이 찢겨나갔거든요. 그래서 원자로 중심부의 그 노심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로 노심 안에는 무려 200여 톤의 우라늄 핵 연료가 들어 있었는데 방사능이 이 체르노빌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의 문제점 첫 번째는 바로 무리한 원전 건설 일정이었습니다. 예. 1977년 12월에 1호 원자로가 완공된 이후로 1978년 12월 2호기, 1981년 12월 3호기, 1983년 12월 4호기가 완공됩니다. 1년씩. 예. 3년 텀인가? 2년 텀인가? 3년? 예. 여기서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체르노빌 1, 2, 3, 4호기가 모두 12월에 완공된 이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정답. 예, 아이, 그런 거 규현 하지 씨. 마. 송별회 이런 거. 에이. 이 담당자들이 예. 뭐 1년마다 이렇게 임기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저를 다시 한번 담당자로 뽑아주신다면 만들겠습니다. 뭐 이거 한 거 아닐까요? 예, 규현 씨가 지금까지 초기주였는데 이건 무슨 오답입니다. 예. 아! 정답! 예, 지원 씨. 이게 항상 뭐 모두 그럴 거야. 연말 결산이 중요하거든요. 예, 연말 결산에 맞춰서 예.
연말 결산에 맞서서 12월에 하는 거죠. 오답입니다. 결산하고 받는 게 있는데. 정답! 그러니까 예. 결산하고 받는 게 있는데. 정답! 그러니까 예. 결산을 하고 내 수고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예, 정답, 혜성 씨. 정답. 성과급 받기 위해서. 성과급을 외국어로 하면 인센티브. 예, 보너스 맞습니다. 예. 연말에 받는 예, 보너스. 그러니까 12월까지 목표를 세워놨고 연말까지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면 이게 보너스를 받게 돼 있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해가 지나기 전에 어떻게든 건설을 마치려고 길을 쓰게 됐던 것이죠. 혈안이 됐구나. 예. 그러니까 특히 이 사고가 났던 사호기의 경우는 12월 말에 완공이 됐는데요. 어떻게 그 길을 맞출 수 있었을까?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 그냥 부실한 공사를 했겠죠? 예, 부실한 공사라는 게 공기를 단축하는 것도 있고 뭔가를 자꾸 막 빠뜨려야 될 텐데요. 실험이라든가 안전 테스트를 그래. 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중요한 어떤 검사들이 있고 안전 테스트가 있는데 이것을 생략합니다. 안전검사를 안 했고. 예,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잡아먹죠.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에서 상부에서 완공 일자를 정해줬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일정을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진짜 결과지상주의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원전을 만든 사람들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당에게서 칭찬을 받고요. 또 이 원자력 발전소의 소장은 이제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그 발전소장 부리하노프, 발전소 부소장 겸 수석 엔지니어 포민, 그리고 부수석 엔지니어 야틀로프라고 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세 사람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최고 그러니까 지도부를 형성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빠뜨리는 안전 테스트가 나중에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의 치명적인 단초가 되죠. 그게 원인이었구나.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발전소의 핵심인 원자료를 선택할 때도, 그러니까 원자로의 모델을 선택할 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때 택한 원자로가 원전이 폭발하는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원자로는 핵 연료가 분열할 때 나오는 엄청난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 생산에 쓰이는 원자로는 자동차의 경우를 들어보자면 뭐 디젤 엔진, 하이브리드 엔진 등등 여러 가지 그 모델이 있는데 이런 종류가 그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쓰이는 원자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소련은 RBMK를 개발했습니다. 예. 그 박사님 설명이 아주 자세하고 이제 복잡할 텐데요. 한번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교수님이 두 분이시네요. 예, 오늘 콜라보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원자력 발전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RBMK 원자력 발전소의 아주 심플한 구조도입니다. 이쪽 부분을 두 개로 딱 찢겠습니다. 찢어가지고 이쪽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화력 발전소 그러니까 나무를 떼든 석탄을 떼든 기름을 떼든 원자력이든 다 똑같습니다. 뜨거운 전기가 나가서 터빈을 돌려서 터빈 뒤에 발전기가 몰려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전기가 생산되는 거예요. 이쪽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앞에가 이제 보일러이냐, 원자로이냐, 화로이냐 그런 차이뿐이죠. 근데 일단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핵연료가 이렇게 꽂혀가 있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이런 핵연료 다발들이 한 400~500개가 꽂혀가 있어요.
요거 대부분 다 여기 하나가 이래 해결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여사이에 해결료 봉들이 계속 들어가 있겠죠. 해결료들이 들어있는데 요 들어있는 이 전체를 요 덩어리 져서 노심, 원자로라고 이야기하고 원자로의 중심 노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가만히 놔두면 핵분열이 더 일어나고 이 뜨거워지면 원자로가 폭발할 수 있으니까 이쪽 부분을 식히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뜨거워진 해결료를 식히는 물이 있었죠. 이걸 이제 냉각수라고 하죠. 그리고 이 제어봉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제어봉이 뭐냐면은 아까 핵 분열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핵반응. 핵반응은 중성자가 때려서 핵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제어봉이라는 것들은 해결료 부근에 있으면서 이 중성자를 잡아먹어 버려요. 중성자를 없애버리니까 핵반응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 제어봉을 해결료 부근에 가져오면 반응이 줄어들어서 출력이 줄어들고 멀리 떨어뜨리면은 잡아먹는 게 없으니까 확 증가하겠죠. 출력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RBNK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여기에 회색으로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흑연. 예, 흑연이었죠. 이게 뭐냐면 감속제라는 건데 이 감속제라는 게 무엇이냐면 핵분열이 일어나면은 두 개의 중성자가 생기거든요. 이 중성자들이 다음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중성자가 생기는 대로 들어가면은 핵 반응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너무 속도가 높아서. 아, 그래서 속도를 줄여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죠. 감속이죠. 우리 자동차하고 똑같잖아요. 감속. 무조건 속도를 떨어뜨린다는 게 아니고 반응이 잘 일어나게 맞춰준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RBNK 같은 경우에는 흑연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설계도면을 보니까 감속제와 제어봉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냉각수는 뜨거운 걸 식히는 데 중요한 거고요. 감속제랑 제어봉은 핵 반응을 갖다가 조절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죠. 예, 한 박사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지만 이 원자로에는 그 치명적인 설계상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물을 감속제로 쓰는 원자로보다 흑연을 감속제로 쓰는 RBMK는 그 다소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혹시나 정전으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냉각수가 뜨거워지면 핵분열이 멈추지 않고 점점 커집니다. 게다가 너무 거대한 크기로 지었기 때문에 제어봉으로 내부의 섬세한 컨트롤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그 물을 감속제로 쓰는 원자로가 많이 쓰이죠. 근데 소련은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물이 아닌 흑연을 감속제로 쓰는 원자로 RBMK를 쓰게 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방식의 이 원자로를 더 사용했을까요? 예. 더 많은 양을 만들어내려고. 그런 측면도 또 있고요. 애초에 그 RBMK 원자로의 개발 목적이 그 전력 생산이 아니라 핵폭탄을 만들기 위함이었기 때문인데요. 그 핵 경쟁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원자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할 수 있어서 더 경제적이었고요. 그리고 흑연을 감속제로 쓰는 RBMK는 거대한 규모로 무한대로 건축해서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도 있었죠. 가성비가 뛰어났고요. 그래서 소련은 차츰차츰 RBMK 원자로를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밀어붙이기 시작을 했죠. 하지만 설계상 위험성을 가진 원자로를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에 설치했으니 소련 곳곳에서 원자력 사고가 아주 여러 차례 발생하게 됩니다. 아, 체르노빌 전에도 사고가 여러 번 그렇죠. 있었어요? 예. 하지만 그 소련이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이전에 있었던 자잘한 그 사고들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체르노빌 원전 폭발의 그 세 번째 이유는 위험은 감춰두는 이 바로 비밀주의
때문이었던 것이죠. 특히 그 심각한 사고는 이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하기 약 그 10년 전인 1975년의 레닌그라드 원전 사고였는데요. 레닌그라드 원전 사고에서 그 내부의 연료봉이 녹으면서 많은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유출됐는데 이것을 그 비밀에 붙였어요. 공식적으로는 우라늄 연료관 한화가 파손됐다고 정리를 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그 조사를 해보니까 RBMK 원자로의 여러 설계 결함이 진짜 원인이었다. 이것이 이제 드러났죠. 하지만 정부 당국은 이 사실을 은폐해두죠. 그러니까 체르노빌 이전에 위험을 알리는 시그널이 계속 있었던 있었죠. 거네요. 예. 항상 모든 사고 전에는 이렇게 징조 조짐이 있는데 이것을 밝히고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감춰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제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심지어 소련 정부는 레닌그라드 원전이 그에서 사고가 일어난 바로 다음 날에 체르노빌 원자로 3호기와 4호기에 똑같은 RBMK 원자로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최종 승인합니다. 사고 다음 날에요? 예. 이 4호기가 바로 폭발이 있었던 바로 그 문제의 원자로였죠. 야 이런 얘기를 근데 일리아 씨도 몰랐겠네요. 이런 얘기는 모르죠. 그게 안 배우니까. 네. 잘 오셨죠 여기? 잘 왔습니다. 예, 그런데 대체 소련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를 비밀로 했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겨날 텐데요. 당시 그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미국과 소련이 팽팽하게 대립하던 냉전 시대였잖아요. 이 첨단 과학인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바로 사회주의 체제의 체면이 크게 구겨지고 훼손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용적인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소련은 원자력 발전소가 얼마나 안전한지 안전하다 이렇게만 계속해서 그 선전을 했고요. RBMK 원자로가 그 사모바르, 그러니까 러시아의 차 끓이는 그 주전자만큼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한 것입니다. 아, 말도 안 되지. 예. 심지어 1985년 소련의 에너지 장관이 장관 훈령으로 새로운 규정까지 만들어냈는데요. 자, 딕션이 좋은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에너지원이 미치는 생태학적 영향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신문, 잡지의 보도, 그리고 라디오, TV 방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 즉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죠. 예.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아예 입에 담지도 말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하기 불과 2해 전에도 체르노빌 발전소 1호기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역시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비밀로 이렇게 감추면 진짜 몰라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럼 일리아 씨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모르고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도 몰랐죠. 그 당시는 뭐 인터넷도 없고 SNS도 없고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게 방송밖에 없어요.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네. 그 뒤에서 이렇게 해버리는데 공작해버리는데. 그래서 체르노빌 원전 폭발은 어찌 보면 예견된 사고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밀주의라든지 이런 그 위험성이 이제 배경을 이루고요. 근데 이 문제들이 결정적인 폭발로 이어진 원인이 있었어요. 그것은 폭발 사고 하루 전에 예정된 어떤 실험 테스트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걸 한 거예요? 실험을? 안전 실험인가요? 그 시험이 뭐냐면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박사님. 이 발전소가 정지하고 전기가 끊기면은 열을 식혀주는 찬물이 돌지 못하거든요. 한 1분 정도 지나야 큰 디젤 발전기가 전기를 공급해 준대. 요 시간에 지연이 생기니까 그 사이에도 혹시 사고가 일어나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전기가 공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발전소가 정지해도 터빈이란 게 워낙 큰 게 돌지 않습니까? 이게 돌다 보니까 그 남은 힘으로 돌면서 전기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 1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조금이라도 전기가 공급되어야 된다. 되면 안전하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실험을 하다가 이번 사고가 일어난 거죠. 예, 문제는 지난 3년 동안 가동 중에 무리하게 실험을 했는데 모든 실험이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원전 운영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그 실험 한 번으로 끝을 내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이 안전 실험은 원자로를 거의 멈춰야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날을 잡아서 시도할 수는 없었고요. 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 달 전부터 실험 일자를 미리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발 하루 전날인 4월 25일 금요일 이 시간에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4호기의 기술자들이 원자로의 출력, 즉 전기 생산량을 절반까지 낮춰놓았고요. 비상 발전기까지 꺼놓았어요. 이때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의 전력 담당 공무원이 있었는데 전기가 필요하다. 이 상태에서 전력 생산량을 낮추지 말라는 것이죠. 공장마다 그 생산 목표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전기가 생산되지 않으면 공장을 돌릴 수가 없고 그러면 목표를 채울 수가 없고 아주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체르노빌에서는 실험을 완전히 중단하고 다시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근데 이제 체르노빌 운영진도 마음이 급한 거예요. 오늘 다 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원래 예정 시간보다 하루가 밀린 상황에서 실험 요건에 맞지 않게 이 실험을 강행하게 되었죠. 계속 쫓겼어. 실험 시간이 밀리면서 생긴 문제는 또 하나 있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는 밤 12시가 직원들의 교대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4호기 제어실에서 원래 실험을 하기로 정해져 있던 담당자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벽 1시에 하게 됐으니까 바뀌었나요? 예. 근데 새로운 직원들이 교대됐는데 문제는 이 직원들은 실험 방법도 모르고 실험 자체를 처음 해보는 초짜 직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실험을 하면서 원자로 노심 주변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도 실험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했다. 그죠. 밤 12시가 넘으면 높은 사람들 다 퇴근하고. 자,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4월 26일 밤 12시가 넘은 시간 안전 테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려고 전기 출력을 낮추던 중에 갑자기 원자로가 제어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출력을 반만 낮추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출력이. 여기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저출력 상태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 원자로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아까 설명한 대로 젊은 엔지니어가 실수를 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험 책임자는 이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출력을 다시 높이라고 원자로에서 제어봉을 거의 다 빼버리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안전 규정상 제어봉은 최소 15개 이상은 꽂혀 있어야 했는데 실험을 강행하기 위해서 이 안전 규정을 어기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가 너무 위험하다 항의하면서 실험 중단을 요구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 실험 책임자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실험을 강행하라고 명령을 하죠. Now remove the rods.
Yes, sir. Protocol states that when the power has dropped like this, we shouldn't try. I'm not about to delay this test again because of a couple of insubordinate teenagers. You will do it now, or I will have you fired and replaced. 결국 이 핵 분열을 제어하고 있던 제어봉을 거의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원자로는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이 컴퓨터에 비상 알람이 계속 울리게 되었어요. Separate the steam pressure. Switch off that whole safety relay and shut us down halfway through the test. 결국 이제 실험 책임자도 어쩔 수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리라고 지시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국으로 치달았구나. 정지가 안 됐나요? 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태양 표면 온도에 가까운 열이 발생했고 그 열 때문에 원자로 안에 있는 물이 단번에 수증기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물이 다 증발했구나. 예, 그리고 이제 그 압력을 못 이기고 원자로가 펑 하고 터져버리거든요. 4월 26일 토요일 새벽 1시 24분경에 체르노빌 원자로 4호기가 어마어마한 굉음과 함께 폭발해 버렸습니다. 이 폭발로 원자로가 파괴되고 원자로에서 엄청난 불기둥이 하늘 높이 뿜어 올라갔고요. 주변 곳곳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죠. 한번 당일의 사진을 볼까요? 다 무너져 내렸네. 참으로 이제 끔찍한 사고 현장인데요. 당일 오후 3시에 이 폭발한 원자로를 최초로 찍은 사진들입니다. 체르노빌에서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400배 이상의 방사능이 나왔습니다. 야, 400배면은 사진에 이 지붕이 날아가 버린 게 보이시죠? 예. 이 건물 아래 바로 이제 원자로가 있고 이 원자로의 잔해를 중심으로 수백 톤의 방사능 핵 연료와 흑연이 뒤섞여서 그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었죠. 저 안에 있던 핵 관련된 물질 다 나왔겠네요. 그래서 이 원자로가 폭발했을 때 4호기에는 180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겠죠. 완전 뭐. 피폭됐겠죠. 예,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많은 직원들이 어떻게든 사고가 이제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원자로가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든 열을 식히려고 냉각수 밸브를 열기 위해서 달려간 엔지니어 2명도 있었는데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뛰어든 것이죠. 그중 한 명이 당시 상황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그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 토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 하면 예, 토하고 예. 있고 그러니까 왼쪽에 그려진 그 사람들은 벽 이렇게 잡고. 설 수가 없으니까 기지맥진해서 벽에 기대고 있는 거고요. 또 오른쪽 사람은 허리를 숙이고 이제 구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2명은 그 매우 심각하게 피폭이 됐고 방사능에 피폭이 됐고 병원에 실려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폭된 직원들이 어떤 모습을 했는가 한번 사진을 볼까요? 그러니까 이 사진 속 모습처럼 불에 닿지도 않았는데 온몸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요. 이 이상한 화상은 계속 악화됩니다. 그리고 피부 색깔도 계속 변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붉은색이더니 보라색으로 그리고 흑갈색으로 되었다가 나중에는 이 살갗이 낫장처럼 벗겨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2 사람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죠. 표정이 진짜 뭐에 막
홀린 것처럼. 예. 그러니까 방사능에 피폭되어도 처음에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무색, 무미, 무취하기 때문에 자기가 방사능에 피폭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잠복기까지 있는데요. 이 잠복기를 지나서 이제 몸 밖으로 이제 증상이 아주 급격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고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근데 피폭된 것은 직원들뿐만이 아니었고요. 폭발이 일어나자마자 그 소방서에 당연히 그 신고 전화가 들어갔겠죠. 당시에 한번 신고 기록을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때 전화 기록이 있어요? 예. На главном корпусе, третий, четвертый, между третьим и четвертым. Поднимай над состав. Поднимаю, начальника поднял. Так всех вечер, офицерский состав, офицерский корпус поднимай. 엄청 긴박하다. 저게 진짜 실제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다 깨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목소리에서 어떤 정말 상황이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1차로 소방대원 14명이 출동을 했고요. 새벽 내내 또 소방관 200여 명이 투입이 됩니다. 덕분에 그 4호기 주위에 붙은 불과 그리고 그 바로 옆에 3호기 지붕에 붙은 불은 끄면서 이 3호기까지 폭발하는 사태는 일단 막아냈습니다. 큰일 났겠다, 예. 상황이. 그런데 밤새 그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들이 여기저기서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들 역시 방사능을 막을 그 방호복도 갖추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피폭이 됐기 때문이죠. 그 1980년대에는 사람들한테 이 방사능의 위험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당시 그 시대 상황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바로 이제 핵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과의 핵 경쟁이요. 전 세계가 수십 년 동안 이제 서로 핵 경쟁을 해오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에서 정부가 방사능의 위험을 있는 그대로 일반들에게 알렸다가는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숨기려고 했던 것이죠. 미국도 마찬가지겠네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민들이 반대할 테니까. 예, 예. 게다가 또 이제 그 당시 많은 과학자들이 핵 발전 기술은 안전하다 이런 신화를 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기술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 그 공유하는 어떤 사고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이 방사능에 대한 이 기나긴 무지가 이 1980년대까지도 이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무지가 사실 일반 시민들은 그럴 수 있어도 예. 그 원자력 발전소 직원들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교수님?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체르노빌 발전소 관계자들은 이 방사능의 위험성을 아예 몰랐다고 할 수 없는데요. 조금은 알고 있었겠지만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폭발 직후에 방사능 수치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사고가 터지자마자 이 실험 책임자인 데틀로프가 이 방사능 측정기로 방사능을 측정을 했는데 3.6이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 처음 측정할 때 특정 가능한 최대값이 3.6인 소형 측정기로 쟀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마치 그 최대값이 100kg인 저울에 그 5,000kg이 나가는 코끼리가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정확히 수치를 잴 수가 없죠. 예. 하지만 나중에 그 폭발한 4호기 인근의 파편에서 이 방사능 수치를 재보니까 시간당 1만 렌트겐이었던 거예요. 한참 잘못 알고 있어요. 예, 3,000배 정도의 차이가 났었던 것인데 한병서 박사님, 이 당시 방사능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던 건가요? 뭐 보통 한 10,000렌트겐 정도 되는 거로 1시간 쬐면 사람이 직사하거든요.
즉사네 진짜. 그 한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그 천문학적인 수치의 그 방사능이 나왔죠. 근데 심지어 그 새벽에 그 시민 방호 담당자가 보고를 했는데도 발전소장이 이를 무시해 버립니다. 또 인근 도시의 주민들에게 이 원전 폭발 사고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상황은 명백했지만 소장은 직원들의 의견을 다 묵살해 버렸던 것이죠. 아, 그 사람 진짜. 시급한 상황에 잘못된 대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큰 재난이 온 거잖아요. 예. 그럼 정부에서는 어떤 해결 방안을 내놨어요? 그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그 얼마 전에 새롭게 권력을 잡은 인물이 당시로서 아주 젊었던 그 고르바초프였었는데요. 그래서 소련의 지도자인 고르바초프에게 첫 전화 보고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식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 이번엔 나야. 가줄 거야. 이때 고르바초프가 받은 보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예, 그 4호기가 약간 조금 문제가 많아서 예. 저희가 철거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폭파했습니다. 거기 좀 문제가 많아서. 예. 왜요? 은폐를 하려고 하는 느낌으로 하겠죠. 예. 은폐 그냥 우리가 폭파한 거라. 폭발을 왜 해요, 그거를? 처분하려고. 일단 두 분 싸움을 그만둬 주시고요. 일단 지원 씨 오답입니다. 예, 정답. 희혜성 씨. 원전에서 예, 작은 화재가 발생했는데 예. 저희가 불을 잘 껐습니다. 아, 예. 정답입니다. 예. 아이 진짜. 아, 다 맞췄는데. 화재는 발생했지만 사옥이 원자로는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감췄겠지. 예, 예. 터무니없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발전소장이 원자로 자체는 멀쩡하다고 하는 보고를 올렸기 때문인데 방사능 수치가 높지 않다고 하면서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부상은 아예 그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 방사능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피폭당한 사람이 없다. 결국 사고 대책을 위한 정부위원회가 이 체르노빌 인근 프리파트라는 시의 공산당 본부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소련 정부의 강요회의 부의장인 쉐르비나를 필두로 해서 과학자인 레가소프, 정보기관 KGB 관계자들이 수십 명이 모였죠. 그리고 이들이 그 현장에 와서야 비로소 진상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로가 파괴됐고 원자로에서 그 해결료가 타면서 방사능이 그 내뿜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고 현장 바로 3km 앞에는 프리파트라고 하는 인구 5만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저기 뒤에 사고 이전의 발전소 사진이 보입니다. 얼마나 이 사건의 현장하고 이 도시가 가까웠는지 사진 보니까 좀 느껴지시나요? 저 아파트에서 보이겠는데요? 가까이 보일 정도의 거리였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난 다음에 자연 방사능의 수천 배가 넘는 방사능이 이 도시를 덮칩니다. 이렇게 그 원자로가 폭발해서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퍼져나가는 와중에도 소련 정부에서는 사람들에게 그 위험성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들 이제 평소처럼 생활했죠. 뭐 학교 가고 산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머. 아무도 이들에게 그 위험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결국 발전소 마을의 그 주민들에 대한 소개령이 내려진 것은 폭발 뒤 약 36시간 후였어요. 그 사이에 다 피폭됐겠는데요. 예, 이튿날 오후 1시경이 돼서나 그 소개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안내 방송이 도시 곳곳에 울렸고 이제 그 방송 내용이 소지품을 싸서 빨리 버스에 타라, 이동하겠다 이런 것이었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 사진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어떤 모습인가요? 정말 갑작스레 닥친 상황에서 할머니들이 울고 계신데. 예, 울면서 도시를 떠나고 있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방사능 때문에 도시 전체가 대피해야 한다는 상황이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는 거라고 생각했겠구나 저 당시. 강제적으로. 예. 그래서 이 프리파티 씨의 그 어르신 중에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버티는 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일이 벌어지고 하루가 넘게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호기 원자로 내부의 불은 계속 타오르면서 연기를 뿜고 있었고요. 그 소방관들이 퍼붓는 보통물로는 이 불이 꺼지지 않았겠죠. 이 대책위원회는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모래, 납, 붕소 등을 수천 톤 뿌리면서 이 화재를 진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타오르는 원자로 바로 근처까지 날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어요. 예. 그것도 위험하잖아요. 여기서 또 피할 수 없는 정신 문제가 나갑니다. 방사능을 막기 위해 헬리콥터 조종사들은 조종석에 이것을 깔았다.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예, 규현 이건 씨. 뭐 오늘 수업을 열심히 들은 사람은 바로 알죠. 예, 나비입니다. 나비인데, 또 나비인데요. 나비인데, 또 무슨 나비야 뭐 이런 거예요? 예, 납은 원료고 절반을 맞췄어요. 근데 일단 오답.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이 헬리콥터가 군 헬리콥터잖아요. 군대에서 쓰이는 물건입니다. 물건? 물건이 뭐지? 정답. 일리아 씨. 조끼? 방탄조끼? 조끼가 아닙니다. 군대. 정답. 예, 혜성 씨. 총탄? 정답입니다. 어떻게 총탄이 왜? 총알입니다. 총알. 아, 나무로 만든 총알이요. 총알 중에 납으로 만든 게 있었는데 이 납이 가장 방사능 차폐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 임무에 투입된 조종사들은 총알을 깔고 앉았고 또 기내에 그 4-5mm 두께의 그 납판을 댑니다. 방사능을 직격으로 맞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이 헬리콥터 조종사들의 임기응변이었죠. 납 1cm 깔면은 통상 반 줄인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 위치 자체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네. 뭐 만인 되는 걸 5천으로 줄인다고 해서 죽음의 수치를 벗어날 수는 없죠. 헬리콥터 조종사들이 그 납총알을 의자 밑에 깔고 그다음에 이제 그 헬리콥터에 붕소, 자갈, 모래 등을 싣고 원자로 위로 날아갑니다. 자, 이렇게 그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면서 작업을 했던 조종사들이 모두 다 피폭이 됩니다. 떠 있는 것도 너무 위험한데. 어떡해. 크레인이 아, 여기.
날개에 걸렸네. 떨어지는 거야 그대로? 크레인 선을 못 본 거네. 떨어뜨리다가. 아. 네, 결국 이틀 뒤에 가까스로 화재를 끄는 데는 성공을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원자로의 그 핵 연료는 계속 핵 분열을 하고 있었고 막대한 방사능이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이 체르노빌의 그 방사능 물질이 이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바람이 그쪽으로 불고 있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다른 나라들도 이 방사능 피해를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비극을 가장 먼저 눈치챘던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사고가 일어나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월요일 아침이었는데요. 스톡홀름 인근의 그 포르스마르크라고 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직원들이 갈 때 방사능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상한 경고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능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감지가 되었기 때문인데 자기가 근무하는 그 스웨덴 원전에 문제가 생겼는가 생길까? 하고 이제 알아봤는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 원전에서 한번 바람의 방향을 계산해서 어디서 이 방사능이 흘러왔나 한번 알아보니까 소련의 체르노빌 발전소 쪽이었다는 거예요. 이 스웨덴 스톡홀름하고요,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은 직선 거리로 그 무려 1,100km나 떨어져 있어요. 방사능이 그 멀리까지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을 타고요. 예. 와. 이 체르노빌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이 어떻게 확산됐는지 분석해주는 지도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와. 짙은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방사능 오염이 심한 곳이에요. 북유럽, 러시아, 북유럽까지도 그리고 오스트리아. 가고 이상하게 오스트리아. 스위스, 그리스까지 갔네. 스웨덴부터 해서 여러 군데, 특히 이제 오스트리아 이쪽 중앙 유럽에도 피해가 갔던 것이죠. 거의 전 유럽 다 됐네. 이 수차례 벌어진 그 미군의 대공습으로 일본의 주요 도시들이 완전 초토화됩니다. 전 이 점이 정말 분노스러워요. 아니 항복을 안 해요, 일본이. 항복을 안 해요.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결심을 합니다. 핵폭탄 투하로 이 전쟁을 종결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일본에 투하된 인류 역사상 가장 무자비한 대량 살상무기 리틀 보이가 등장합니다. 이겁니다. 인류 역사를 뒤바꿀 운명의 날. 이 핵폭탄 투하지를 히로시마로 정한 미 공군은요, 일본을 정말 악몽으로 물들일 길이 3m, 무게 약 4톤인 리틀 보이를 폭격기에 싣고 남태평양 티니엄섬에서 출발해가지고요, 드디어 최종 목적지 히로시마로 전속력으로 내달립니다. 왜 하필 히로시마가 선택되었을까? 심하이 하려고 심하이 하려고 끝내려고. 아, 그런가? 아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핵폭탄이 터지기 이전과 그 이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도쿄 공습 이외에 여러 도시들이 지금 폭격을 맞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히로시마는 바로 그 폭격에서 벗어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선택한 거예요. 특히 이 히로시마 주변에는요, 조선소와 비행장, 그 항공기 부품 공장 같은 이 군사적 목표물들이 있었고요.
그 전쟁의 중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핵폭탄 투하 후보지에 올랐던 거죠. 야, 위력 보려고 깨끗한 데 선택한 거라고요? 공습 안 한데? 네, 거의 실험이네요. 그러니까요. 즉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이 히로시마는 모두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한참 전쟁 중이라 이게 우리 비행기인지 저기 비행기인지 모를 것 같은데요. 레이더 식별 번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가능하죠. 아, 그 군인이? 네네네네. 알겠죠, 그러면? 그렇죠. 네. 네, 알았습니다. 일본은요, 그 히로시마 레이더 관측소에서 폭격기 진입했네? 딱 진입하자마자 동시에 발견을 해요. 공습 경보도 발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아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그 공습 경보를 해제해요. 갑자기? 네. 왜 그랬을까요? 비행기가 많지 않아서? 많지 않아서. 아니 이게 전통적인 공습 같지가 않으니까 그냥 뭐 다른 거겠지 하고 그냥 넘긴 거 아닌가? 정답. 야, 타일러 씨는 전술가야. 저는 사실은 옛날에 이거 TV 볼 때 타일러 씨는 미리 대본을 주나 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야, 진짜 아니네. 괜히 뇌생남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쿄 대공습 이후 1년 동안 일본의 주요 도시를 폭격할 때는요, 그냥 폭격기 한 300대 그냥 이상 막 왔거든요. 이거 뭐야? 꼴랑 뭐야? 정찰기인가? 이거는 폭격이 아닌가 보다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습 경보를 해제했던 겁니다. 한낮의 태양보다 더 밝은 하얀 빛이 히로시마 전역을 삼켜버립니다. 이 핵폭탄이 터지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일단 번쩍합니다. 번쩍, 그 다음에 소리, 꽝. 그 다음엔 뭐가 오는지 아세요? 열. 그 뜨거운 열이 몰려옵니다. 이 폭발 직후 이 태양의 흑점 온도와 비슷한 약 4,000도의 열 폭풍이 밀려옵니다. 이 타 죽은 사람들은요, 약 2,000도의 상태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차가 있었고 학교가 있었고 공장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이 있었고 다 그대로 있었는데 이 평범한 도시가 리틀보이가 터지면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겁니다. 이 거리에는요,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었고요. 그들의 살과 피부는요, 이게 녹아내려 가지고 이 셔츠처럼 이렇게 출렁출렁출렁. 이런 어떤 그 모습들, 얼굴은 온통 불에 데웠고요. 특히 제가 이 안구가 이게 녹아내린답니다. 정말 이 당시 도쿄 라디오에서는요, 사람, 동물,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죽음 속에 그슬렸다라고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여기에 피해를 본 그 사람들의 사진이 있는데요. 그거 이거 못 볼 것 같아. 살았다고? 거기서? 옷이 타버리는데 그냥 뒤인 거죠? 지금 그냥 타버린 거예요. 데여가지고 타버린 거죠? 타버린 겁니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얼굴이 못 보겠어. 이 핵폭탄 투하로 히로시마 인구 약 14만 명이 죽습니다. 이 히로시마의 끔찍한 재앙이 내린 뒤어 트루만 대통령은 미국이 핵무기를 일본에 투하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전 세계에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핵무기가 하나가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A short time ago, an American airplane dropped one bomb on Hiroshima. These bombs are now in production, and even more powerful forms are in development. If they do not now accept our terms, they may expect a rain of ruin from the air, the like of which has never been seen on this earth. Behind this air attack will follow sea and land forces in such numbers and power as they have not yet seen, and with the fighting skill of which they are already well aware. 자, 이쯤 되면 이제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지 정상일까요? 살려주세요. 네, 살려주세요. 그가 정상이죠.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게다가 이렇게 너무나도 수많은 이 시민들이 지금 죽어나갔잖아요. 그럼 당연히 살려주세요. 나와야죠. 항복하지 않아요. 와, 대단하다 도대체 진짜. 무슨 생각이지? 와, 독하다. 그 정도 되면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일본의 최고 책임자가 누굽니까? 천황이잖아요. 천황이고 일본 정부가 오잖아요. 그럼 일본 정부가 거기서 이제 스톱을 걸었어야죠.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항복을 했어야죠. 해야 되는데 항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일본 내부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왔던 게 45년 6월에 수상을 2번이나 지냈던 고노에 후미마루가 천황한테 이제 안 되겠으니까 그만합시다. 우리 항복합시다라고 건의를 해요, 천황한테. 근데 히로히토는 우리가 지금 불리한 상황인데 여기서 항복을 하면 우리한테 가혹한 조건을 내걸 것이다. 전세가 한번 이렇게 좀 뒤집혀가지고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섰을 때 유리한 조건을 내걸고 싸움을 그만두도록 하자 하면서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천황이 거부하니까 그럼 누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8월 6일 날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됐을 때도 이건 뭐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결국 미국은 또 움직입니다. 미국이 히로시마 핵폭탄 투하 3일 만에 인류 전쟁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보인 핵폭탄 팬맨.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아까 그 리틀 보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금방 비교가 되시죠? 세 보이는데. 팬맨 뭐 이름에서 어떤 모양인지 느껴지시죠? 리틀 보이가 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좀 날씬했다면 이 무게 4.6톤인 팬맨은요 이름대로 좀 이렇게 뚱뚱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틀 보이보다 더 강력한 핵폭탄입니다. 네. 그래 보이네요. 보기만 해도. 이 팬맨은요 나가사키 상공 약 600m에서 폭발했고요. 조준점에서 약 3km 벗어나가지고 4만 명 정도가 직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부상과 질병으로 또 7만 명이 사망합니다. 더 끔찍한 거는요. 이 당시 열이 엄청나잖아요. 그 엄청난 열로 사람들이 지금 그 당시에 이 갈증, 목이 너무 타는 거예요. 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화재로 생긴 그 먼지와 그름이 한데 뒤섞여서 하늘에서 검은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안 돼. 마시면 안 돼. 입을 벌리고 그 검은 비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 방사능은요 냄새도 맛도 색깔도 촉감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도 이 방사능이라는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비가 그냥 이렇게 색깔은 좀 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흙이 좀 이렇게 섞인 그런 비인가 보다라고 그냥 받아 마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방사성 물질이 담긴 검은 비는 사실상 죽음의 비였습니다.
그 흔적이요 아직도 일본 박물관에 지금 남아 있거든요. 흔적이요? 네. 어떤 흔적이? 저게 빗자국이에요? 네. 그래?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받아먹은 거예요. 뭐 물론 이제 핵폭탄에 직접 피해를 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검은 비를 맞아서 피폭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방사능이 몸에 축적되면서 그 후유증으로 인한 각종 암 이런 병마와 싸우면서 그 죽음보다 더한 그런 고통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살아남아도 살아남은 게 아니네요. 그죠. 이 핵폭탄으로 이렇게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도시가 지옥으로 변하게 되자 그제서야 일본 정부는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일본은 당연히 완전 폐허가 됐을 텐데 그 당시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그래야만 했었을까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방사능 효과에 대해서 그런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피폭자들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듣게 되면서 어떤 좀 윤리에 대한 그런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네, 도덕적으로 해야만 했었나, 뭐 굳이 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전쟁부 장관을 맡고 있었던 스팀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래도 더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는 점도 있었고, 소련하고의 관계가 전쟁이 끝나는 대로 바로 대립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있다는 걸 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대요. 아, 나중에 뭐 소련과 냉전이 있을 걸 예상하고. 네네. 근데 이게 핵폭탄을 맞는 사람들한테도 엄청난 당연히 뭐 죽음과 공포지만 저 핵폭탄이 어떤 건지 알면서 저걸 떨궈야 되는 조종사의 입장에서도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 어쨌든 자기가 민간인들을 무고한 민간인들 죽인다는 걸 알고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몰랐을 거 아니에요. 위력을. 그렇죠. 저 정도의 위력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 그것도 모르는 상태로. 모르죠. 처음 쓰는데. 그럼 나중에 그건 알고 나서는 또 엄청난 충격이었겠네요. 그렇죠.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한 일에 대해서. 근데 트루만도 놀랐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피폭 결과를 보고 트루만도 보고를 받고 뭐야 이 정도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트루만이 나가사키 투하하고 난 다음에는 핵무기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